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고려의 문화 중에서 고려의 사상과 학문까지 살펴봤어요. 고려의 불교라던가 유학이라던가 또 유학과 관련된 역사서의 편찬,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고, 이어서 요번에는 고려의 우리가 공예품들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공예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고려 청자가 됐어요. 고려 청자. 고려 청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고려 하면은 떠오르는 물건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이고, 지금도 뭐 고려 청자 같은 모습들은 뭐 많이 볼 수 있고, 뭐 박물관 같은 데도 많이 보이고,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고려 청자는 뭐 중국에서 거의 명품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공예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굉장히 또 인기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어요. 우리가 고려의 청자를 그래서 살펴보면은, 고려의 청자는 우리가 초기에는 보통 이제 순수청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순수청자. 이거를 왜 순수청자라고 불렸냐라고 하면은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즉 파란색, 청색빛을 띠는 요 자기만 있고 그 주변에 무늬가 없다는 거. 우리가 보통 고려 청자는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겉에가 청색빛을 띠는 자기가 우리가 청자라고 부르는데, 요 겉에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무늬가 없는 순수한 형태로 있는 걸 우리가 순수청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12세기 무신집권기 들어서면서 그 당시 이제 상감법이라고 불리우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법이 개발이 돼요.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이. 이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무늬를 새기는, 청자의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우리가 상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감법. 그래서 요 시기에 청자를 우리가 이렇게 상감청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상감법으로서 무늬를 새겨서 만든 청자다라고 해서, 이 상감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요 무늬, 이렇게 청자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무늬를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무늬를 새겨야 돼요. 이제 흙으로 요렇게 손으로 후후 돌리면서 이 청자 자기의 모양을 쭉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늬를 파는 거예요. 일단 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무늬를 파내. 그러면 여기 파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색깔의 이제 흙을 집어 넣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흙을 거기다가 딱 집어 넣고, 그거를 이제 유약이라고 해서 이 자기를 굽기 전에 바르는 그 유약을 바르고 요거를 이제 구워내면은, 아무래도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색깔, 대표적으로 뭐 흰색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이 흰색의 빛이 딱 띄게 되고, 그러면서 겉에 있는 청색과는 색의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무늬가 만들어지게 돼요. 무늬가. 그래서 이러한 상감법을 통해서 그 당시, 그렇죠, 화려한 어떤 봉황이라던가 뭐 나무라던가 학이라던가 이러한 무늬들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화려한 무늬를 가진 청자,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상감청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교과서 132, 133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132, 133페이지에도 보면은 순수청자, 뭐 상감청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로 가면은 요게 이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쇠퇴하는 모습. 원간섭기에 들어서면서 몽골이 이런 청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게 조금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 살펴볼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전칠기라고 해서, 나전칠기 요거는 우리가 목공예품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에요. 나무로 만든 공예품. 이거는 뭐 지금도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나전칠기는 옛날 할머니 집 가면은 할머니들이 보통 이제 보석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화장품, 화장대, 아니면은 큰 사이즈가 큰 거는 뭐 장롱 이런 것들이 보통 나전칠기로 만들죠. 나전칠기로. 그래서 보통 옛날 할머니 집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보석 보관해 놓는 함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나눠져 있어서 이게 뚜껑이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자물쇠 같은 거 딱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화려한 장식들이 돼 있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요거 우리가 보통 나전치기라고 하죠. 나전치기. 그래서 요거는 목 공예품,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고, 요게 이제 다른 목공예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오칠을 해놓고 화려한 장식을 해놨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나무다 보니까 뭐 쉽게 썩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면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크다 보니까 오칠, 즉 지금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팅을 한다라고. 코팅을 한다. 우리가 종이를 코팅하는 것도 종이가 막 물에 젖거나 아니면 쉽게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오칠이라는 것도 여기에다가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코팅을 하고 거기 위에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통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전칠기가 됩니다. 나전칠기.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한번 보면은, 이 당시 고려시대 건축에는 궁궐과 사원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궁궐부터 보면은 개경이 어떤 궁궐이 많이 실제로 남아있진 않지만 만월대 터라고 해서 터만 현재 남아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원 부분이에요. 사원 부분. 이 당시 고려시대 사원은 여러 특징적인 양식,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배흘림 기둥이다라는 거. 배흘림 기둥. 요거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 옛날 건축의 양식이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기와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뭐 절 이런 데 가보거나 옛날 고대,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가 건축물들을 이제 어디 놀러 가서 한 번씩 보면은 보통 이제 위에는 이제 기와로 돼 있죠. 기와. 요렇게 돼 있고 기둥들이 요렇게 지붕을 받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배흘림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중심이 배잖아요. 그 배요. 그래서 요 기둥도 위에서부터 아래 그 중간 딱 요 인간의 배 부분, 요 중간 부분을 두껍게 폭을 넓게 해서 지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게 설계를 해놓는 걸 우리가 배흘림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배를 중간 부분을 훨씬 더 폭을 넓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지붕이 있고 요렇게 기둥이 있으면은 요 사이 여기에 요 지붕과 기둥과 요 사이에 요 기둥이 지붕을 훨씬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요러한 모양을 해서 여기에 조금 화려한 장식을 조금 해가지고 요러한 형식으로 이제 공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공포라고 하는 거. 공포. 요게 이제 공포인데, 이 공포가 요 기둥 위에 하나씩 있는 걸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다포 양식은 요 공포가 지붕 위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여러 개 있는 걸 우리가 다포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건축물에는 이러한 고려시대 사원, 즉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배흘림 기둥이다, 이렇게 폭을 넓게 하는 배흘림 기둥이다라던가, 아니면 공포가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 주심포 양식, 공포가 여러 개 있는 다포 양식들을 우리가 사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과 같은 건물들이 있고, 다포 양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성불사, 응진전이 있어요. 성불사, 응진전. 우리가 요거는 교과서 136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부석사 무량수전. 교과서 136페이지에 나오는 부석사 무량수전. 요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옆에 자그마하게 나오는 게 이제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죠. 기둥의 밑에서 3분의 2 지점, 약간 여기 중간 부분에 폭을 넓게 하는
베을린 기둥을 설치를 하였고 처마 밑에 공포를 두어서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기둥과 벽에 전달하도록, 즉 이 기둥이 지붕을 효과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여기 위에다가 공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공포. 요렇게 생긴.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요렇게 기둥들이 거기 위에 요런 식으로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이 지붕의 무게를 기둥이 잘 받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붕 위에 하나하나씩 한 개씩 보여주죠. 한 개씩 기둥 위에 한 개씩, 이렇게 기둥 위에 한 개씩 공포를 기둥 위에 한 개씩 설치한 걸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공포가 더더더더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다포 양식이다라고 해요. 다포 양식. 그래서 이렇게 주심포 양식, 베을린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 보이듯이 부석사, 무량수전,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성불사, 응진정과 같은 건물이 있다. 그래서 고려는 이러한 건축 양식, 건축 특징을 조금 보인다는 것.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고려시대에 앞서 봤듯이 우리가 불교가 워낙 발달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불교와 관련된 예술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불교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불상이에요. 불상. 고려시대 불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특징 먼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고려시대 불상은 이전의 신라라든가 삼국시대의 불상들과 다른 여러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재료가 다양해져. 그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돌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돌뿐만 아니라 뭐 철 이런 것들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게 되고, 크기도 훨씬 커지고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하며 균형 잡힌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특징들을 보면은 그래서 재료가 다양하고 크기도 커지고 형태가 독특하며 균형 잡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건, 여기서 이제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크기가 커질까라고 보면은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지방 호족들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지방 호족들은 초기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왕권이 세지면서 힘이 점차 약해지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도 아직도 내 힘, 내 세력이 죽지 않았다. 내 힘과 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불상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만들어진 큰 불상들이 대부분 호족들의 지휘 명령하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힘이 점차 줄어드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겉으로는 나 아무렇지 않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 겉으로 또 보여줘야 돼. 가오가 죽을 수는 없잖아. 겉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크기를. 거대하게. 요게 이제 큰 이유고, 요러한 특징들은 그 밑에 보이는 요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대형 철불, 이 당시 만들어지는 대형 철불, 요 불상의 예시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살펴볼 게 대형 철불. 일단은 대형이잖아. 대형. 크기가 크다는 소리예요. 대형 철. 기존에 만든 돌 이런 게 아니라 철로 만들었다는 소리. 요게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긴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하남의 하사창동이라는 지역에서 철로 만들어진 불상이다라고 하는 소리. 불상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게 경기도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다. 석가열의 좌상. 이게 이제 대형 철불로서 보이는 거예요. 대형 철불로서. 보면은, 그렇죠. 크기가 거대한 특징 보이죠? 그 다음에 철이라고 하는 다양한 재료의 모습이 보이죠? 형태도 굉장히 독특하며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 보이고,
이렇게 뭐 크기도 크고 재료가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 보이는 게 우리가 대형 섣불로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이는데, 요것도 일단 대형, 크기가 거대하잖아요. 크기가 거대. 그 다음에 재료 역시 뭐 철뿐만 아니라 돌로도 만들었다, 다양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형태를 보면 어때요? 형태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상과는 많이 다르죠. 절에 가면은 딱 부처님께 절 드릴 때 그 불상 앞에 딱 절 드리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머리가 굉장히 크고, 그 위에도 뭐 이상한 모자 같은 게 엄청 쓰여져 있고, 뭐 엄청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모습도 보이지 않죠. 딱 봐도 균형 잡힌 모습, 균형적이다라는 느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과도하게 머리도 너무 커가지고 균형 잡힌 모습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위에도 너무나 뭐 높이 솟아져 있고 균형 잡힌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균형 잡힌 모습.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 그래서 이 불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불상의 특징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불탑인데, 불탑. 불교와 관련된 불상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탑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탑. 이 당시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탑은 이제 석탑, 돌로 만든 석탑이 만들어졌었는데, 요때는 우리가 앞서 봤던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이때 불탑들과는 다른 다각, 다층탑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다각, 다층탑.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불상은 이전 시대와 다른 특징이 재료가 다양하고 크기가 거대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때 고려시대 불탑의 특징은 다각, 각이 여러 개다, 다층, 층도 여러 개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석탑, 불탑들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밑에 기단이 있으면 여기 위에 3층, 뭐 요런 식의 3층에 요렇게 네모 반듯한 사각의 탑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석가탑이라던가 우리가 앞서 봤던 뭐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던가, 대부분의 탑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각의 3층의 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각, 다층 탑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습과에서 탈피를 해서 각도 사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각이고 층도 훨씬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우리가 불탑, 석탑을 보면은 고려 전기에는 지금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여기 팔각 구층 석탑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팔각의 층이 9개, 층 9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천사지 십층석탑, 요거는 이제 고려 후기에 나오는 게 되는데, 개경에 있는 경천사지에 나오는 십층석탑, 요것도 층이 그렇죠. 기존에 보이던 3층의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10층이죠. 10층.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특징들이 보이게 되죠. 다각, 다층탑. 그래서 월정사, 팔강 구층석탑, 경천사지 십층석탑,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두면은, 우리가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고려 후기에 우리가 누구의侵入을 받게 돼? 그렇죠. 몽골의侵入을 받게 되고 원 간섭기를 겪게 되죠. 원 간섭기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그렇죠.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돼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각, 다층탑이 유행을 하고,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다각, 다층탑이 만들어진다는 거.